일단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어우, 잘 보입니다. 잘 본다. 네, 지금 저는 이번에 클린 코드를 읽으며 공부하고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었고,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장 의미 있는 이름, 한마디로 이름 짓는 규칙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6번부터 15번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인코딩을 피하라입니다. 유형이나 범위 정보까지 인코딩에 넣지 않아도 인코딩할 정보는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인코딩을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헝가리안 표기법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말자. 헝가리안 표기법을 지향하자는 거고, 헝가리안 표기법이란 그러니까 예전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변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을 붙이는 헝가리안 표기법을 사용했지만 요즘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미 컴파일러가 타입을 강제하고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는 헝가리안 표기법이나 기타 인코딩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불용어가 되는 거죠. 이미 뭐 스트링, 넘버 이런 타입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수명에 붙인다면 그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멤버 변수 접두어를 지향하자는 겁니다. 이건 물론 약간 자바스럽긴 하는 그런 건데, 이제 클래스나 그런 거에 멤버 변수에 이제 접두어로 멤버의 그 앞 글자의 m을 뜻하는 그 m 언더바 뭐 이제 변수명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접두어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클래스와 함수는 접두어가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그냥 똑같은 불용어가 돼버리고, 그리고 애초에 그 아이디 자체를 멤버 변수를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준 걸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변수명을 읽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냥 그 접두어나 접미어를 무시하고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멤버 변수 접두어는 지양하자는 거예요. 밑에 이 코드와 같이 이 파트라는 클래스에서 그 디스크립션 이 설명 문자열에 m 언더바 dsc라 했지만 이걸 그냥 쓱 안 읽고 dsc만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밑에처럼 디스크립션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다 표시해 주자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코딩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거 오타입니다. 인터페이스 클래스와 구형 클래스를 할 때는 인코딩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건 약간 자바에 좀 더 맞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업스트랙트 팩토리와 같은 이제 인터페이스 클래스와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 클래스가 있을 때 이제 이 구체 클래스에는 인코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iShape Factory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밑에 거와 같이 인터페이스는 shape factory 그대로 하지만 그것을 구현한 클래스를 shape factory impl 혹은 뭐 콘크리트 쉐이프 팩토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붙이는 것이 인코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다 인플을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타입스크립트 코딩할 때 인터페이스 I 붙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아 진짜. 이것을 오히려 지향하고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두고 클래스를 이제 인플로 하자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책에 나와 있나요? 약간 이것도 관례 같은 건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약간 그렇게 하자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I shape 팩토리를 하면 약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겠어요.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자. 제가 기억으로는 딱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서 물 마시는. 이거 서로 꺼낼래 하나 이제 거기다 할까?
아, 맞습니다. 옛날 코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두 i는 잘해봤자 주의를 흐트리고 나쁘게는 과다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임플리멘트? 네. 그래서 나로서는 이거 쉽지 않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C 쉐입 팩토리. 클래스. 네, 이거는 클래스고 이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 그냥 나열했겠는데 이까지는 클래스.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코딩은 피하라라는 규칙이었고요. 이제 7번째로 자신의 기억력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 하나만 변수명으로 짓지 마라. 이제 뭐 포문에서 특히 뭐 int i는 뭐 let i는 0 뭐 이렇게 하는데 뭐 ijk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L, 특히 L은 숫자 1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li 같은 그런 하나의 그 문자 하나만 있는 변수명은 너무나 많은 혼란을 제기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만 이해하는 변수명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그 개발자 모두가 이해하는 변수명을 짓자. 한마디로 명료함이 최고다. 그리고 8번째 클래스 이름. 이건 클래스 이름을 짓는 규칙인데요. 클래스 이름과 객체 이름은 명사구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위키페이지, 어카운트 어드레스 파스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용어는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사도 클래스 이름과 객체 이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매니저, 프로세서, 데이터, 인포는 모두 불용어의 예입니다. 그리고 9번째 규칙, 메서드 이름. 메서드 이름을 짓는 규칙인데요. 첫 번째 메서드 이름은 동사나 동사구가 적합합니다. 뭐 포스트 페이먼트, 딜리트 페이지, 세이브 등등. 그리고 접근자, 변경자, 조건자는 각각 자바빈 표준에 따라 값 앞에 get, set, is를 함수명으로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get은 employee.getName 그리고 set은 customer.setName 그리고 is는 이제 paycheck is posted 라고 이런 식으로 함수명을 각각 붙이는 get, set, is를 붙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오버로드 할 경우 이것은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해당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위에서와 같이 new complex 23.0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따로 선언하고 그리고 정적 팩토리 메서드로 이제 스태틱 메서드죠. 그것을 이제 from real number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기발한 이름 피하라. 이건 되게 그냥 간단한 건데요. 그냥 특정 문화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이제 함수명이나 그냥 이름을 지으면 그 문화에서밖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규칙, 한 개념에 한 단어만을 사용하라. 추상적인 개념에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fetch, retrieve, get 모두 다 뭔가를 가져오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계속 어느 함수에서는 fetch라고 어느 함수에서는 retrieve, 어느 함수에서는 get이라고 하면 그건 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만을 혹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을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이 밑에 이 컨트롤러 매니저 이것도 똑같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개념 하나에 단어 하나만을 사용하되 이관성 있는 어휘를 사용하자. 예를 들어서 add라는 함수가 썸처럼 이제 a 더하기 b였는데 이것을 갑자기 어느 함수에서는 어느 집합에 뭔가 하나의 원소를 추가하는 그것도 똑같이 add라고 하면 이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add라고 쓰지 말고 insert, append라는 다른 함수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규칙 해법 영역에서 가져온 이름을 사용하라. 이 해법 영역이랑 이거 기술 영역인데 말 그대로 CS 그쪽에서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싱글톤 인스턴스 이것도 싱글톤 자체가 애초에 그런 패턴 이름에서 갖고 온 거고 그리고 잡, q 같은 것은 이제 자료 구조 이런 것에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그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이미 다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는 사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법 영역, 그 기술에서 가져온 이름을 사용하라. 그리고 13번째 규칙, 문제 영역에서 가져온 이름을 사용하라.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문제 영역에서 가져온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래머 영어가 없는 경우에 이때는 문제 영역에서 이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4번째 규칙, 의미 있는 맥락을 추가하라. 물론 스스로 의미가 분명한 이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함수 또는 네임스페이스 등으로 이름을 감싸서 맥락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그때 마지막 수단으로 접두어를 붙입니다. 이 밑의 예시를 보면 이렇게 first name, last name, street, house number, city, state 이쯤 읽었으면 이게 이제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first name, last name만 보면 오히려 이름이라고 그냥 사람의 이름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것을 변수명들만 봤을 때 금방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때 그냥 접두어만 추가하면 ADDR, 그러니까 어드레스의 약자인 ADDR만 추가하면 그래도 주소에 관한 변수명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지만 이것도 엄청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맨 마지막으로 접두어를 붙이기보다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이게 주소에 관한 변수명들이구나 하는 걸 그냥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거 좀 깁니다. 혹시 이거 함수 전체를 한번 한 30초 정도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함수 역할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 이 함수의 역할, 대충 무엇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세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 뭔지 뭐 넣어줄지.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한 이 게스 메시지를 네, 그것을 그냥 말 그대로 프린트 게스 스태틱스 말 그대로 프린트 게스 메시지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이 넘버, 벌브, 플러럴, 모디파이어 이거 변수들이 한 번에 그냥 뭐 하는 함수일까? 이 함수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이걸 전부 다 읽어본 다음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일단 변수에는 좀 더 의미 있는 맥락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너무 완벽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함수 이름이 맥락을 제공하고 알고리즘이 나머지 맥락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이 세 가지 변수가 이 게스트스틱스 메시지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자가 이것을 모두 다 읽고 맥락을 유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서드만 흩어서는 세 변수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밑의 이 예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만 이 클래스를 봤을 때 이 함수명들만 봐도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 바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ake를 해서 이것을 만들고 create plural dependent message parts로 이제 이것을 구성하고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Static messag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새 변수의 맥락을 분명하게 했고 그리고 맥락을 계산하면 함수를 쪼개기도 쉬워지고 알고리즘도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번째 규칙 마지막 규칙입니다. 불필요한 맥락을 없애라.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로 따졌을 때 자바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클래스명에 다 보바를 붙이면 진짜 필요 없는 그 클래스명, 함수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보바로 쳤을 때 모든 변수 함수들이 검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색하기에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초에 짧은 이름이 긴 이름보다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불필요한 맥락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시에서 보아 같이 com.gsd인데 이걸 클래스명을 gsd 어카운트 어드레스라고 하면
이거는 좋지 못한 이름이고 차라리 이것을 그냥 퍼블릭 클래스 어드레스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GSD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개솔린 뭐 솔루션 약간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예시. 네, 예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자가 하는 말이 다른 개발자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이름으로 계속 꾸준히 바꾸며 코드 가독성을 높이자라고 합니다. 약간 고인물들 말에 휘둘려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하지 말자. 네, 이런 말. 맞습니다. 그냥 계속 바꿔보고 또 바꿔보고 바꿨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것이 없냐 또 바꿔보고 그러잖아요. 네, 끝날 줄 알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다음으로 3장 함수. 여기서는 말 그대로 함수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함수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도를 분명히 표현하는 함수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내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지금 총 13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직 이 10번부터 13번까지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2번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게 만들어라. 이거 약간 SRP와 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되게. 한마디로 그냥 함수를 만들 때 무조건 최대한으로 작게 만들자. 이 밑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봐도 밑에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열다 보면 읽기가 싫어지는 그런 아, 함수입니다. 또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네. 근데 심지어 이 코드가 사실 리피토리 한 코드입니다. 이 전의 코드는 거의 50줄인가 가까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걸 생략하고 안 가져온 거고요. 이 위 코드도 길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짧게 만들자. 이것은 솔직히 한 번에 이해가 갈 겁니다. 테스트 페이지가 있으면 include setup 이 함수를 실행하고 그리고 page data.get html을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블록과 이 들려쓰기를 하자인데 if문, else문, while문 등에 들어가는 블록은 딱 한 줄이면 됩니다. 보통 거기서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include setup and tear down page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첩 구조가 생길 만큼 함수가 커져서는 애초에 안 됩니다. 그렇게 중첩 구조가 생기지 않게 함수를 작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함수에서 들려쓰기 수준도 1단에서 아니면 2단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 한 가지만 해라. 이게 진짜 SIP와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함수는 한 가지를 해야 하고 그 한 가지를 잘해야 하고 그 한 가지만을 해야 합니다. 거의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지정된 함수 이름 아래에서 추상화 수준이 하나인 단계만 수행한다면 그 함수는 한 가지 작업만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상화 수준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함수 앞에 to라고 붙여서 읽어보면 약간 이해가 되게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render page with setups and tear downs라고 그 앞에 to를 하면 이 to가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이 함수를 약간 해석해 보자면 이제 페이지가 테스트 페이지인지 확인한 후 테스트 페이지라면 설정 페이지와 해제 페이지를 넣는다. 그리고 테스트 페이지든 아니든 페이지를 HTML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다른 함수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 함수는 여러 작업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를 봤을 때 이 함수를 다른 함수명으로도 바꿀 수 있겠다 하면 그 함수는 여러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 내 섹션이 여러 개 섹션으로 나눠 있다면 예를 들어서 if, else, if, else, if, else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함수는 여러 작업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꼭 한 가지만 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 위에 거와 밑에 게 약간 겹치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추상화 수준인데 함수당 추상화 수준은 하나로 해야 됩니다. 함수가 확실히 한 가지 작업만 하게 하려면 함수 내 모든 문장의 추상화 수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추상화 수준은 특정 표현이 그 근본 개념인지 아니면 세부 사항인지 파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하려고 저자가 소개한 규칙이 내려가기 규칙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코드 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함수 다음에는 추상화 수준이 한 단계 낮은 함수가 와야 되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의미는 위에서 아래로 프로그램을 읽을 때 함수 추상화 수준이 한 단계씩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to 문단을 읽듯이 프로그램이 읽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뭐뭐뭐 그 다음에 섹션 그 들여쓰기는 또 to 뭐뭐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읽어 나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는 맨 밑에 있는데 지금은 일단 쭉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상화 수준이 뭔지. 아, 네네네. 추상화 수준이 좀 이따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8번인가 9번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잘 만드는 법 네 번째 규칙으로 스위치문인데 이 스위치문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스위치문을 사용하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스위치문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if, elsif와 같은 여럿이 이어지는 문에는 작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 스위치나 if, else 문 같은 것은 n가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게 만들자는 그 규칙에 어긋납니다. 이와 같은 예시를 보면 money, calculate, pay 하지만 이 타입에 따라서 뭐 commission, hourly, salary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이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바뀔 때마다 이걸 다 추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된 거 아는데 우리? 이렇게 된 거 많죠 지금. 아, 엄청 많죠. 근데 이것도 계속 설명해 드리면 이 스위치문은 저차원 클래스에 숨기고 절대로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다양성, 폴리모피즘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스위치문을 추상 팩토리,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팩토리에 숨겨서 다양성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 안에서만 이 스위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보이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코드를 이제 이 미트 코드로 바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일 것이 이제 employee라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employee 팩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employee 팩토리의 메서드로 이 스위치 문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애초에 다른 클래스들은 이 employee 팩토리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스위치 문이 뭐 하는지 어떤 함수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위치 문은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상황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써야 될 때는 써야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규칙, 서술적인 이름을 사용하라. 일관적이고 서술적인 함수 이름을 사용하여 함수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짐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이름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밑에 아까 봤던 예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만들어도 되니까 그 함수가 하는 기능을 그대로 짐작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길어지는데요. 함수 인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수 인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보다 애초에 최선은 입력 인수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차선이 이제 다낭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출력 인수는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그 함수를 읽을 때 그 인수를 읽으면 이것을 입력 인수라고 알지 출력 인수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경우죠, 인수가. 그리고 첫 번째 이것을 언제 쓰냐? 인수에 질문을 던지는 경우. 이
ex와 같이 boolean file exist. 이 파일이 존재하냐. 그럴 때 단항으로 쓰고 또 이 인수가 뭔가로 변환해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 input stream file open 이거 오타입니다. 오픈인데 그러니까 my 파일을 오픈해라. 그러면 이것이 파일 오픈해서 그것을 결과로 반환할 때 그럼 my 파일이 무엇인 걸 변환하겠죠. 그래서 그때 단항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 함수일 때도 단항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벤트 함수는 입력 인수만 있지 출력 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경우라면 단항 함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래그 인수입니다. 플래그 인수는 이제 부율값, 불린 그것을 이제 함수 인수로 사용하는데 이것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끔찍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 불린 값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함수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린 값 자체를 그러니까 플래그 인수 자체를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코드는 수했네요. 이번에 좋은 거 배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항 함수입니다. 이항 함수 말 그대로 인수가 2개라는 뜻인데 이 인수가 2개인 함수는 인수가 1개인 함수보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보면 right field랑 right field 둘 다 이름은 똑같지만 이 name이 하나만 있는 경우랑 output stream name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한 번에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었을 때 output stream은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 assert equals인데 이게 어느 것에 expected 넣어야 되고 어느 것에 actual 넣어야 될지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 함수보다는 단항 함수가 더 낫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 이 포인트와 같은 것은 이항 함수가 적절합니다. 오히려 포인트 클래스는 인자가 1개면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좌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좌표는 x, y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자가 2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함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불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항 함수로 바꾸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망 함수인데 사망 함수는 당연히 이항 함수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망 함수를 만들 때는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냥 사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은 억지인 것 같아서 일단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망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인수 객체인데 아까 그 포인트 클래스와 같이 이 인수 2-3개가 계속 늘어나면 그것을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더블 x, 더블 y가 있지만 이것을 포인트 클래스로 만들어서 포인트 센터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애초에 x, y를 하나로 이렇게 다른 클래스로 묶으면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수 목록인데 인수 목록은 그 말 그대로 목록처럼 3개, 4개가 아닌 엄청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format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이항 함수입니다. 포맷과 아르구멘트 여러 개죠. 이렇게 이항 함수인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해도 이항 상황까지는 있지만 이것을 더 넘어서는 함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것을 쪼개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와 키워드입니다. 단항 함수는 애초에 단항 함수는 함수와 인수가 동사와 명사 쌍을 이루도록 함수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밑에 예시와 같이 write field name 하면 이 name이 필드에 들어가고 그것을 write 하는 함수이구나. 이렇게 둘이 쌍을 이루어야 되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키워드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앞서 본 예시를 들고 왔는데 assert equals expected actual만 놔두지 말고 이것을 assert expected equals actual 이렇게 해서 이 expected와 actual이 똑같도록 assert 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7번째 규칙인데요. 부수 효과를 일으키지 말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수 효과란 함수 안에 또 다른 그런 효과들이 더 일어난다는 뜻인데 이것 자체가 애초에 함수가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수에서는 한 가지 일만 시키자.
이 밑에 예시를 보면 이 체크 패스워드가 이렇게 if 문을 통과하면 이 세션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세션을 갑자기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은 체크 패스워드가 아닌 체크 패스워드 앤 이니셜라이즈 세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체크 패스워드인 줄 알고 그냥 썼다가 갑자기 세션이 초기화돼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애초에 맞지 않죠.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애초에 클래스를 따로 파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냥 이닛 따로 빼고 체크 패스워드 따로 빼서 이닛이 안 있으면 체크 패스워드 호출 안 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애초에 이렇게 부수효과를 만드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 인수가 있는데 애초에 앞서 말했다시피 그냥 똑같은 의미입니다. 출력 인수는 그냥 피해야 된다. 출력 인수를 그러니까 인수 자체를 출력 인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규칙 명령과 조회를 분리하라인데 이제 함수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제 그 명령과 조회인데요. 뭔가를 수행한다, 객체 상태를 변경한다가 명령에 해당하고 뭔가에 답한다, 객체 정보를 반환한다가 조회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함수를 보면 이 뭐 하는 함수인지 바로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if set username uncle bob라고 한 경우에는 이게 유저 네임을 uncle bob으로 해라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성공했을 때 뭐가 어떻게 true 값이 반환돼서 뭐가 따로 되는 건지 그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를 수행한다는 명령과 뭔가에 답한다는 조회를 한 번에 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밑의 예시와 같이 attribute exists 그리고 set attribute 이 두 함수로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한 함수의 하나의 역할만 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류 코드보다 예를 사용하라는 규칙인데 이 오류 코드가 저희도 이것을 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enum 클래스나 뭐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애초에 그 오류 코드를 반환하면 그 오류 코드를 처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류 코드에 의존하다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가 할 때 그 오류 코드에 해당하는 그 오류 코드의 처리 코드도 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존성 자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류 코드보다는 이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delete 페이지 이 OK라고 오류 코드를 했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다 바로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류 코드 대신 이렇게 예외를 처리하면 오류 처리 코드가 원래 코드에서 분리되므로 더 깔끔해집니다. 보기에도 이것보다는 이 배드 코드보다는 굿 코드가 훨씬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애초에 트라이 캐치 문의 문제인데 이게 정상 코드와 이 오류 코드가 한꺼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애초에 저자는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메서드와 오류 처리 동작하는 메서드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 문 안에 넣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도 쉽고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함수 잘 만드는 법에서 오류 코드보다 예외를 사용하라는 게 네, 오류 코드는 이제 리턴으로 오는 거고 예외가 트루로 나오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었구나. 트루에 있는 메시지로 판별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exception 클래스 자체가 애초에 그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그 추상하는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좀 더 확장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자는 것이죠. 이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오케이.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시고. 아, 너무, 너무 길게 말해서 제대로 말했는지.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어, 10개명 해가지고 붙여볼까요, 평소에? 근데 그 2장 이제 완성해서 쫙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과실 발표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